네, 반갑습니다. 오늘 뉴페이스들도 있고.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여기 보세요. 저번 시간에 시 개념을 한번 싹 정리했던 기억이 한번 날 거야. 자, 오늘은 시 개념 정리가 끝나고 이제 소설 개념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한 15년 전에는 고3 교재였어요. 그리고 15년 전에 저 따라오세요 카메라. 고3들이 여기서 변별이 엄청 됐어요. 그런데 이게 더 이상 변별될 수가 없어. 너무 쉬워요. 그리고 요즘 이제 여러분이 막 보니까 수학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선행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미분법 자체가 어려웠던 거거든. 근데 이제는 미분법 자체는 전혀 어려운 게 없고 사실 이제 그걸 가지고 문제를 조합해서 내면서 거기서 좀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공부의 난이도가 너무나 올라가서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피곤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수업은 중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야. 그래서 보통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가 정리가 돼야 돼. 그래야 일단 중학교 내신에서 얘도 해결이 되고 고1 때 내신 때 이걸 하고 있으면은 아 진짜 이제 뭐 미미는 알잖아. 허수판독기 돼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허수판독기가 안 되시려면 허수판독이 안 되시려면 얘는 지금 중학교 때 끝나 있어야 되는 거고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시에 대해서 정리가 끝났잖아. 그러면 정의를 써보세요. 시에 대한 정의를. 벌써 이제 막막해지니까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노트 펴시고 시에 대한 정의 쓰시는 거야. 복습 한번 해볼게요. 시가 뭐라고? 왜요? 거기 노트. 한 장 펼치시면 있잖아요. 예. 거기다 적으시는. 자, 여러분 봐봐. 여러분 이제 내신 문제집, 내신 자료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위시에서 화자가 처한 상황과 그에 대한 화자의 태도. 화자가 몇 명이냐? 뭐 회상하고 있다. 화자가 작품에 직접 드러났다. 그러니까 이런 거 묻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어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끝을 내야 돼요. 작품 몇 개 안에. 그러니까 자꾸 이제 모르겠다, 어렵다 이런 끝이 없는 거고 딱 정확하게 오늘 끝낼게요. 시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운율, 심상, 함축으로 표현한 언어 예술이고 좀 이따 MBTI에도 물어봐야 되겠다. 시에 대한 문제는 예를 넘는 건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어보는 건 여러분 이거야. 시인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시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면 시에서의 화자니까 뭐라고 한다? 시적 화자라고 하고요. 시적 화자는 시인하고 같게 설정될 수도 있고 다르게 설정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화자는 몇 번째 인칭이죠? 첫 번째 인칭이죠. 그래서 1인칭 대명사가 표면에 드러나 있을 수도 있고 안 드러나 보일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따져주셔야 되는 거는 시적 화자와 시인이 같냐 다르냐 1인칭 대명사가 드러났냐 드러나지 않냐 이렇게 처리가 돼요.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러면 화자가 있으면 당연히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이번 그럼 뭐겠어? 청자죠. 자, 청자는 뭐라고? 당연히 2인칭 대명사로 표현이 될 건데 역시 2인칭 대명사로 드러나 있냐 드러나 있지 않냐 이렇게 정리해야 되죠. 자, 세 번째 묻는 거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시를 통해서 표현했구나.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요? 주제가 됩니다. 자, 네 번째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얘 세 가지를 묶어서 뭐에 삼려서 시에 삼려서요. 그래서 모든 시는 얘를 100% 가지고 있어. 다만 이제 고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특이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을 건데 순서를 그대로 매겨가지고 4번, 5번, 6번이라고 하고요. 4번, 운율. 자, 운율은 다른 의미로 리듬, 음악적 요소라고 합니다. 5번은 심상. 우리가 이제 오감 정보인데요. 자, 맛있다. 맛이라는 걸 생각을 해볼게요. 맛. 뭐가 떠올라요? 라고 했을 때 너무 많은 게 떠올라. 근데 여기서 내가 바나나 맛이라고 하는 순간 머릿속에 뭔가 느낌이 확 오죠? 그 얘기야. 그래서 심상이라는 오감 정보가 뭐니?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죠. 이 5가지로 만들어지는 정보를 심상이라고 하고 잘 들어. 이렇게 5가지 정보를 자세하게 주면 줄수록 즉 정보의 디테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보의 디테일이 많아질수록 뭐라고 한다? 구체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를 다른 말로 하면은 이미지라고도 해. 마음속에 그려지는 이미지.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선지 판단하다가 뭐 색채 이미지라는 단어가 판단이 안 된다든지 이미지라는 단어가 판단 안 된다든지 이런 게 정리가 안 돼서 그러는 거고 공부하시면서 하다 보면 끝날 텐데 보통 이제 중3 때쯤 끝나요. 중2나 중3 때쯤 끝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함축. 그러니까 모든 시어는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걸 함축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7번째는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법을 해가지고 직유법, 은유법 해가지고 저번 시간에 싹 다 정리를 했을 텐데 혹시 놓쳤거나 중간에 들어왔거나 해가지고 처리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영상으로 드릴 테니까 챙기시고 선생님 그거 뭐 얘기하는지 알죠? 방금 제가 얘기한 영상. 뭔지 모르면 좀 이따 체크. 됐죠? 자, 그럼 여러분 봐봐. 이거 말고는 묻질 않아요, 시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끝내는 거야. 아시겠죠? 이거 말고는 왜 저렇게 의심스러운 표정. 그러니까 표정을 보면 이제 뭐 그렇죠. 뭐 공부를 하면서 너무 행복해, 너무 재밌어 이런 친구들은 없겠지만 표정이 가끔씩 너무 무서울 때가 있어가지고. 자, 표시해 주시고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이제 저번 시간까지 한 거야. 그래서 여기 와서 보시면 그 마인드 맵이라고 제가 나눠드린 거에 다 있어요, 이 내용들이. 읽어보시면 다 있고 여기서밖에 안 나옵니다. 이걸 넘는 내용은 안 나와요, 결국. 됐죠? 여기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보면은 뭐 기승전결, 뭐 선경후정, 수민상관 이런 개념어들 다 들어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우리는 저번 시간에 다 끝냈으니까 소설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잡아주세요. 자, 항상 모든 건 정의부터 시작이야. 자, 그래서 소설. 자, 얘들아, 이제 이런 거다. 뭐였지? 요즘 되게 유명한 개념 강의가, 요즘도 아니죠. 옛날부터 되게 유명했던 개념 강의가 이제 EBS의 윤혜정 선생님이 나비효과 막 이런 게 있는데 누가 썰을 올려줬는데 되게 천재인 학생이 뭐 영재고 이런 거 준비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일본고 가려고 이제 국어 개념 수업을 딱 들려고 봤더니 뭐 한 30시간 이러니까 거기서 이제 좌절부터 시작을 했다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나라에 개념 3대 강사가 있었어요. 15년 전에. EBS 윤혜정 선생님, 그리고 이투스의 권교 선생님의 16개념, 그리고 KT에듀의 베이노 선생님의 수나보 개념. 진짜요. 그래서 그게 지금 얘입니다. 저는 그런데 항상 공부를 좀 가성비로 했어. 효율적으로 했어. 공부를 하는 걸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공부를 조금이라도 덜 할 걸 생각을 해서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공부를 조금 가르치는 사람일 겁니다. 자, 그래서 딱 정리해 줄게. 시 해가지고 저번에 1시간 20분에 다 끝났어요. 오늘 1시간 20분에 소설 다 끝낼 겁니다.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일단 정의부터 시작을 한다. 소설. 작가가 쓰겠죠. 똑같아, 이 사람도. 자신의 생각, 뭐 감정 같은 걸 표현하기 했어요. 뭐였지? 선생님 뭐였죠? 넷플릭스? 의학 드라마. 이번에 새로 나온 거. 뭐라고? 중증외상센터 본 사람 손. 일단 보면 안 돼요. 그걸 보는 순간 잠을 못 자.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 끊고 나면, 다 보고 나면 약간 허무해. 더 보고 싶은데, 야, 더 없어? 언제 더 나와? 약간 이런 느낌 돼요. 나도 모르게 그걸 계속 보고 있었고, 그 캐릭터 너무 매력적이야. 존나 싸가지가 없고, 근데 자기 일 개 잘하고, 너무 멋있고, 그런 거지, 이제. 그럼 봐봐. 그거 쓰신 분이, 이것도 되게 웃기다. 그거 쓰신 분이 닥터 프렌즈라는 이제 유튜버 3명이서 하시는 분이잖아. 거기에 한 분이 저희 고등학교 친구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어디였지? 걔가 까먹었다. 인하대 의대를 차석으로 들어갔을 거야. 걔가 고2 때 나 때문에 항상 반 2등이었어요. 그랬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럼 봐. 거기 나오신 선생님이 그걸 왜 쓰셨냐면 사실 제가 한 불과 3년에서 5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은 벌써 그 세대더라. 잘 모르더라. 여러분 이제 오은영 박사님 알죠? 금쪽이 알아? 오은영 박사님 알아? 그러면 이제 그런 분이 한 분 더 계셔. 이국종 교수님이라고. 알아요, 혹시 이국종 교수님? 잘 모르지. 이국종 교수님 아는 분 손. 많이 안 해? 중증외상센터가 딱 보면 이국종 교수님이 약간 스토리도 들어가 있고 그래.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런 걸 좀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 수능 다시 쳐가지고 의대 가서 내가 응급의학과라든지 그런 거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 그런데 의사라면 누구나 그런 로망이 있나 봐. 그러니까 그분께서도 좀 그런 뭔가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진짜 이게 돈은 안 되거든요. 그게. 돈이 안 되니까 모든 병원들에서 그걸 하기 싫어하지만 이게 또 병원이라는 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 엮여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제도 속에서 굴러가야 돼. 그래서 큰 병원들은 국가 법에 의해서 그런 중증외상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중증외상센터를 운행하면 운행할수록 헬기를 띄우면 띄울수록 당연히 손실이 나는데 어떤 병원 경영자들이 그걸 좋아하겠어요. 그렇지만 그건 누군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야. 자기는 못하고 있더라도 그런 자신의 생각, 중증외상센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이국종 교수님이 나와서 막 큰 소리를 칠 수도 있겠으나 드라마로 보여주면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고개를 끄덕이게 되잖아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야. 작가가 자신의 생각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중증외상센터가 원래 웹소설이었고 그게 웹툰으로 갔다가 지금 넷플릭스가 된 건가? 잘 몰라요. 아무튼 뭐 그런 흐름인 거야. 그래서 정리하면 작가가 아까처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중증외상센터. 아이고, 또 5년 지나면 또 바뀌어야 돼요. 이놈의 예시는 맨날 바뀌어. 자, 그래서 봐. 작가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건데 어떻게 표현했냐? 봐. 아까 시의 3요소가 있듯이 소설의 3요소가 있어. 그게 뭐냐면 바로 주제, 구성, 문체입니다. 그래서 주제, 구성, 문체로 표현한 언어 예술이야. 필기하십시오. 자, 그러면 중간에 좀 뛰어들어가야 될 게 있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를 꾸며내요. 이게 들어가줘야 돼.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정리해 볼게. 우리가 중증외상센터 보면서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는 있죠. 자, 이야기니까 서사 줄거리가 있고요.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니까 현실성이 있어야 보게 돼. 그런데 거기 있는 건 다 허구잖아요. 한국대였나? 학교 이름이? 무한대였나? 이런 대학 이름부터 허구잖아. 그래서 꾸며냈으니까 허구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설의 본질이라는 거야. 그래서 다 정리할게요. 소설은 누가 써? 작가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를 꾸며내어 주제 구성 문체로 표현한 언어 예술이라고 한다요. 여기까지 되셨죠? 중증외상센터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네. 중증외상센터 정말 돈이 안 돼서 누구나 하기 꺼려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는 그런 거. 그리고 그게 이제 되게 멋있게 꾸며졌지만 어떻게 해서 현실적 타협을 하면 또 돈도 벌어야 되는데 돈 없으면 그것도 안 돼. 그래서 그런 어떤 좀 내적 갈등이나 고민들을 하게 되는구나. 그걸 어떻게 담아낼까? 그걸 주제 구성 문체로 담아내는데 여러분은 구성이라는 걸 통해서 보게 돼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건 이겁니다. 소설 구성의 3요소. 이건 아까 되겠다. 주제 구성 문체가 아니라 구성의 3요소니까 뭐가 되는 거야? 네, 인물, 사건, 배경이 됩니다. 네, 그럼 중증외상센터를 혼자 봤어? 아니 부모님하고 같이 봐? 혼자 봤어? 부모님하고 같이 봐요? 좋네요. 진짜 슬슬 우리 엄마랑 나랑 좀 취향이 갈려서 같이 좀 못 봐. 근데 이제 우리 엄마도 어느새 넷플릭스 이런 거 모르시다가 넷플릭스 알려드린 뒤로 날 세고 있어. 맨날 우리 엄마도. 그래갖고 뭐였지? 나의 아저씨? 그거 보면서 날 세고 있어. 맨날 날 세. 그리고 우리 엄마 맨날 보는 거 뭐였지? 서장훈 나오는 그 이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있어 그런 거. 맨날 보면서 나보고 오늘도 이제 그 얘기해. 내가 무슨 얘기만 하면 그래서 결혼할 거야? 무슨 얘기만 하면 이제 결혼할래 말래로 이제 얘기가 끝나. 자, 그럼 봐. 벌써 인물이 뭐니? 자, 중증외상센터의 누구라고 해도 되고 좋아요. 예를 들면 베이노라는 인물이 있다고 해봅시다. 인터넷 검색을 하면 나오죠. 서울대 의대를 나오신 성형외과 의사님도 계시고 서울대를 나온 국어 강사도 있어요. 자, 그럼 봐. 즉, 이 사람이 누군가가 규정이 되려면 그 사람의 특성이 규정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의 특성은 아까 얘기했었죠. 직업이 무엇이냐, 전공이 무엇이냐. 제가 예전에 누구였지? 이제 빨리 연애를 해야 되는데 이제 3년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였어요. 처음에 이제 우리는 뭐 미국에서 만났는데 제 그때 이미지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이미지가 되게 약간 불량스러워 보였나 봐. 그래서 그때 여자친구가 막 얘기를 하다가 언제 그러는 거야? 막 얘기를 하다가 나보고 그러는 거야. 대학교 졸업하셨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내가 어떻게 생겼길래 대학교를 졸업했다 그러는 거지? 나중에 이제 서울대인 줄 알고 얘가 까무러쳤지. 그럼 봐. 직업과 전공과 학교, 뭐 외모 이런 것들이 다 이 사람의 어떤 특성에 영향을 준다고요. 자, 그럼 봐봐. 우리 중증외상센터로 가서 저기 나오는 주인공 아저씨 이름이 뭐였지? 기억나요? 주지훈은 내가 알아. 이름 뭐였지? 백강혁? 되게 재밌게 잘 봤나 보다. 다 기억하네. 제가 이름을 기억 못해가지고. 자, 백강혁 맞아요? 오케이. 그럼 백강혁 중증외상센터 교수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럼 봐. 이 백강혁 교수가 자 어떤 사건의 흐름 속에 있냐면 이 사람이 뭐였지?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일을 하다가 뭐였지? PMC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 민간 군사 기업에 있다가 아마 밀리터리 컴퍼니겠죠? 퍼스널일까? 프라이빗일까? 프라이빗이겠다. 프라이빗 밀리터리 컴퍼니. 그래서 민간 군사 기업에 있다가 중증외상센터 교수로 오죠. 오자마자 바로 참 캐릭터죠, 그게. 무슨 회의 같은 되게 중요한 거 할 때마다 얘는 튀어나와 수술하고 있어. 그리고 정말 안 하고 있냐. 모든 사람 다 개무시해. 그래서 사람 이름 안 부르다. 내가 사람 이름 부를 때는 쓸만할 때다.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제자? 그 펠로우? 약간 이 레지던트한테 항상 별명이 이제 뭐 학문. 원래 이제 학문외과 이제 전공이었거든. 그래서 맨날 학문. 그러다 나중에는 1호. 왜 1호냐면 노비 1호. 진짜. 그래서 사람 이름 끝까지 안 불러주다가 끝날 때쯤 이름을 불러줬더니 애가 막 울면서 난리가 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 장면이 쭉 나오거든. 그럼 봐봐.
자, 이 사람이 이 흐름 속에 쭉 이야기를 쭉 전개를 하면서 이 사람의 겪는 사건들이 전개가 되면서 이게 서사 줄거리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거다. 얘가 국경 없는 의사에 갖고 특히 봐봐. 민간 군사 기업에 있었잖아. 그러다 보니 이게 중증 외상을 실제로 군사 작전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수술 실력이 얘가 원래도 재능이 있었겠으나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거야. 그러니까 실력이 좋으니까 아무리 얘가 버릇없고 싸가지 없고 아나무인이어도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봐라. 이런 거 자체가 인과적 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얘가 그렇게 수술을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 막 전쟁터에서 별의별 일이 다 터지는데 막 보면은 얘를 가지고 심장을 막는 수술을 해요. 아, 내가 스포 다 해버렸네. 아, 괜찮아. 오징어 게임 아니잖아. 반전도 없어. 이런 어떤 라텍스 장갑, 수술 장갑 가지고요. 이렇게 심장을 막는 그런 수술도 해.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환경에서 수술을 했겠어? 그래. 이런 전쟁통에서 막 뒤집히는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거고 성격도 왜 그렇게 괴팍했을까? 이런 극한적인 상황에서 다 극복해야 됐기 때문에 자기가 밀고 나가는 그런 힘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서사 줄거리가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잖아. 첫 번째는 외과 과장님하고 갈등이 있어요. 두 번째는 병원 실장님, 병원 원장님 다 갈등이야. 그런데 어쨌든 이 갈등이 때때로 이렇게 어떤 모종의 사건으로 하트로 바뀌기도 하고 더 심한 갈등으로 가기도 하고. 아이고 스포 다 해버렸네. 근데 이쯤 얘기하면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인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인물들 간에 뭐도 만들어져요? 갈등도 만들어지고 그 갈등이 더 고조될 수도 있고 심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갈등이 해소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거죠. 우리 이게 인생 사는 이야기인 거거든. 그러니까 소설을 보실 때 어려할 필요가 없게 그냥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보시면 되겠고 지금 학교들이 대체적으로 천주교과서 쓰는 것 같은데 국어교과서 천재인 학교 손 한번 들어봅시다. 거기 여러분 본범 기억나요? 본범? 기억나요? 기억 안 나겠지. 이제 본범 좀 더 얘기할게. 자, 그럼 봐봐. 그런 소설들도 다 뭐냐면 이런 우리가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배경이 어디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 얘기를 뒷받칠 만한 배경. 그래서 현재의 한국이겠죠, 당연히. 병원일 거고. 예를 들면. 그래서 배경이라는 건 시간적, 공간적 정보를 세팅을 딱 해놓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인물이 됐든 뭔가 어떤 사건 갈등이 됐든 뭔가가 이 소설을 쭉쭉 끌고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소설을 읽어 나가실 때는 좀 이런 틀을 가지고 먼저 읽으실 필요가 있겠고 여기까지 되셨죠? 필기 정리해 주시고 자, 이제 내신 대비로 잡고 계세요. 개념들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거니까 하나씩 이제 디테일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시점입니다. 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거든. 이쪽 기준을 잡아주시면 돼. 근데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것을 크게 벗어나긴 힘들어. 그래서 네 가지 시점이죠. 경우의 수는 2x2 네 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 내면 서술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좀 더 정확하게는 주인공의 내면이 보이냐, 보이지 않냐. 두 번째는 서술자가 1인칭이냐, 작품 속에 있는 2인칭이냐 아니면 3인칭이냐. 그래서 작품 속에 있는 서술자가 주인공의 내면을 얘기하면 당연히 1인칭 주인공 시점이겠죠. 자, 작품 속에 있는 1인칭 서술자인데 주인공의 내면을 알 수 없어? 1인칭이 서술은 하지만 작품 속에 있지만 관찰자겠죠. 자, 세 번째, 3인칭, 즉 작품 밖에 있습니다. 작품 밖에 있는데 모든 인물의 내면을 알고 있어? 모든 걸 다 아니까 전지적인 작가 시점이라고 하는 거고 3인칭인데 주인공의 내면을 알 수가 없어. 관찰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작가 관찰자 시점 또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경우의 수는 네 가지가 있다. 됐니? 여기까지 필기 정리하시고 자, 어차피 이거 한 번 하고 가야 되거든. 잡고 계세요, 저쪽. 두 번째는 거리감인데요. 이게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 자, 그래서 거리감 하기 전에 이제 쇼잉과 텔링에 대해 설명을 할 건데 쇼잉은 보여준다가 아니라 보여주듯이 한다고 텔링은 얘기를 들려주듯이 하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 독자가 있을 때, 자, 어떤 인물이 있었고, 인물들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딱 겪을 거 아니에요. 중간에 누가 없는 것처럼 느껴. 그리고 독자가 바로바로 인물을 좀 가깝게 느껴요.
근데 서술자가 서술은 분명히 했잖아. 그러니까 서술자가 독자가 느끼기에 뭔가 중간에 안 끼어가던 느낌, 이게 쇼잉이고, 반면에 텔링은 명확하게 서술자가 끼어있는 느낌이 드는 거, 이게 바로 텔링이야. 자, 그러면 비중에 따라 좀 다른데, 자, 3번. 소설의 서술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서, 묘, 대. 서술, 묘사, 대화요. 그래서 묘사와 대화 비중이 높을수록 뭐라고 한다? 쇼잉이라고 합니다. 서술의 비중이 높을수록 뭐라고 한다? 텔링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니? 자, 그럼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쇼잉은 어떻다? 중간에 서술자가 끼어 들어갔다를 못 느끼는 경우. 그래서 묘사, 대화 비중이 높은 경우. 두 번째, 서술의 비중이 높은 경우.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어려울 건 없어, 얘들아.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로 좀 더 나가보면 이런 거야. 이건 좀 그러니까 지금 중학생들 대상으로 얘는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자, 서술자가 없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인물과 독자의 거리가 가깝다고 느껴요. 반면에 서술자가 중간에 끼어 들어갔으니까 인물과 독자의 거리가 멀다고 느끼는 게 텔링이야. 그러니까 이거 외우면 다 박살나. 이건 무조건 이해를 해야 돼. 서술자가 빠져 있는 것 같으니까 독자가 인물을 직접 보는 것 같아. 서술자가 빠져 있네. 상대적으로 인물과 독자가 가깝게 느끼겠구나. 묘사와 대화해주구나. 쇼잉이구나. 서술자가 중간에 들어가 있어. 그럼 인물과 독자 사이는 거리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이제 상대적인 건데, 상대적인 건데,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인물과 서술자, 독자 서술자 사이의 거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거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왜? 중간에 얘가 낑겨 들어가서 인물을 보고 얘기를 해주는 느낌이니까. 반면에 얘네의 인물과 서술자 간의 거리는, 독자의 거리는, 인물과 서술자의 거리,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왜냐하면 서술자가 지금 이렇게 삐져나온 느낌이니까.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어렵니 혹시? 일단 필기해 놓으시고 히터 좀 끌까요? 좀 덥다. 자, 그러면 이제 저기 필기하시고 이쪽 보시면 제가 정리해드린 마인드맵 내용에 대한 설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 보셔야 돼요. 절대 공부라는 게 한 번 안에 안 끝나, 얘들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서술 시점 보이시죠? 정리하면, 자, 이제 우리 소설에 대한 정의를 맨 처음에 노란색 형광펜 펜으로 했고, 두 번째 주체의 측면에 봤을 때 시점과 거리에서 소설 개념 정리가 끝났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소설의 3요소, 주제 구성, 문체라, 인물, 사건, 배경을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잠깐 영상 끌 필요 없겠다. 이쪽 칠판만 지우고 갈게요. 우리가 지금 시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 시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기준으로 잡아주세요. 자, 네 번째, 소설의 3요소. 원이 주제, 구성, 문체요. 그러니까 주제라는 건 말 그대로 작가가 전달하려고 했었던 생각 같은 것들. 두 번째, 이제 구성은,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게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데 정보가 꽤나 많잖아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정보를 잘 짜서 전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소설의 짜임새를 얘기하는 거고, 소설의 짜임새를 이루고 있는 걸 좀 더 쪼개보면 그게 뭐라고?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요. 자, 문체면은 작가가 가지고 있는 작가의 독특한 스타일을 의미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체는 좀 내기가 힘들어요. 보통 문체가 어떻게 나오냐면 뭐 만연체다, 우유체다 등등 나오는데 대부분은 좀 주제랑 관련이 돼요. 그래서 이 문체는 이제 개념어 나올 때 그때 정리를 할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만연체 vs 간결체 딱 나왔죠. 그럼 간결한 게 간결체고 간결하지 않은 게 만연체인데, 그럼 간결하다 아니다의 기준이 뭘까? 애매해요. 그러니까 안 내요 이제는. 근데 이제 내신은 낼 수 있으니까. 그럼 보통 뭐냐? 한 문장 안에 주어 서술어를 뭐라고 하니? 절이라고 하죠. 절 구조가 보통 3개 이상이 있으면 만연체라고 하고 3개 이하면은 간결체라고 하는데, 이게 뭐 2개면 어떻고 3개면 어떻고 사실 되게 애매하거든요. 얘를 내긴 힘들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제 풀면서 그때그때 정리를 하거나, 이렇게 좀 대표적인 거, 또 우리가 이제 이거 하고 나서 OX 문제를 풀잖아. OX 문제에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구성의 3요소 말고도 이제 다뤄야 될 게 되게 많아. 자, 그래서 소설의 구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짜임새라고 했죠. 그럼 짜임새를 이루고 있는 이 3요소도 설명을 했는데, 구성이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소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틀이.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5단 구성이죠. 우리가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을 것 같은데 소설이라는 게 처음 시작될 때는 사건들도 일단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제 물론 이게 아니라는 교수님들도 많아. 그런데 내신에서는, 특히 중학교 내신에서는 이 틀을 물어보니까 그냥 우리가 연습한다 정도 해가지고 보시면 되겠고,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니까 쓰기만 하고. 두 번째는 단일 구성이 있고요. 단일하자는 구성, 복합 구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단일 구성은 이런 거야. 하나의 서사가, 하나의 스토리가 그냥 시간순으로 이어지는 거야. 이런 걸 단일한 구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가 쭉 전개되고 있으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단일 구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 복합 구성은 뭐겠어요? 그렇죠. 이야기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복합 구성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요. 첫 번째, 역행 구성이에요. 역행 구성은 뭐겠어? 과거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과거로 가. 과거 회상으로 가. 과거 회상 구조로 갔어. 이런 게 역행 구성이에요. 그럼 역행이 있다는 거 뭐겠어? 역순행도 있겠죠. 역순행은 현재 얘기를 하다 과거로 갔다 다시 현재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과거에서 다시 현재로 가는 거. 이게 바로 역순행이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게 역행이고요. 다시 과거에서 현재로 오는 게 순행이야. 과거에서 현재로 오는 거. 그 단일 구성은 당연히 순행 구성이겠죠. 여기까지 되셨죠? 필기 쭉 하시고. 세 번째로 많이 쓰이는 건 액자식 구성, 사파 구성. 그러니까 이야기 속의 이야기라고 다들 알고 계실 거니까 이 정도만 설명을 할 건데, 네 번째 여러분이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병렬적 구성 이런 것들인데, 이 병렬적 구성은 소설에서 좀 보기는 쉽지 않고, 왜냐면 분량 문제로 보통 어디서 보이냐면 희곡 시나리오에서 보이는데, 나중에 이제 눈물 콧물 쪽쪽 빼는 소설 하나 나올 거예요. 난소공인데, 난소공에 보면 이제 영희가 자기 집에 문서를 찾으러 가기 위해서 뭐 이제 소고기 스테이크 썰러 가요. 집에서는 가족들이 소고기 스테이크는 썰지도 못하고 고기 구워 먹고 있어, 마당에서. 그러면 이제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그 다음 장면은 영희 스테이크가 구워지고 있어.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다음에 가족들이 고기를 쌈 싸 먹고 있어요. 영희가 스테이크를 썰고 있어.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는 가족들 장면. 여기는 가족들 장면. 여기는 영희가 있는 장면. 여기는 영이 있는 장면.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줄글이 쭉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런 걸 병렬 또는 왔다 갔다 하니까 저런 걸 교차 구성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필기 좀 정리해 놓으시면 느낌 오실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소설의 구성까지 봤고, 이제 구성의 3요소 중에 인물 사건 배경을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필기 공간이 좀 오버돼서 영상 잠깐 끊었다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설 구성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이고요. 인물부터 볼게요.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 인물. 영어로 하면 캐릭터인데, 캐릭터는 사실 성격에 가까워요. 그래서 인물과 성격은 좀 동요라고 보시고, 좀 더 정확하게 인물이라는 거는 식으면은 다 더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격 요소의 총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격 요소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백강역 하면 그 사람의 직업, 나이, 뭐 신분, 재산, 뭐 외모,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하는 게 바로 성격 요소들입니다. 그럼 이제 그 인물한테 이런 특성들을 부여하면 그 인물이 그 특성들을 가지고 그 서사 속에서 뭔가를 해가거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그 인물들의 특성을 부여하는 건데, 자, 그럼 이 인물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나누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일단 주인공 기준으로 볼게. 주인공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주인공이 전형적일 수도 있고요. 개성적일 수도 있어요. 벌써 보이셨죠, 여러분? 전형적은 뭐겠어? 너무나 뻔해. 예를 들면 마동석이야. 팔에 문신이 있어. 그런데 조폭이야. 그럼 보나마나 그거는 전형적이죠. 자, 마동석이라는 인물이 팔에 문신을 하고, 근데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깡패예요. 그럼 너무나 전형적인데 갑자기 상큼하게 터져볼래? 마요미를 하고 있으면 그렇게 매력적일 수가 없다고. 갑자기 마요미가 됐어요. 그럼 봐. 이런 거는 우리 예상 밖이잖아. 그런 걸 개성적이라고 하는 거야. 자, 두 번째는 이런 거야. 두 번째는 성격이 바뀌냐 안 바뀌냐. 백강혁이라는 인물이 그랬을 것 같은데, 이제 평면적 인물이냐 입체적 인물이냐인데, 되게 뻔한 서사긴 하거든. 그런데 이제 이거야. 백강혁을 보면 또 그건가? 스포인가? 근데 스포도 아니야. 뭐 오징어 게임처럼 뭐 그게 뭐 반전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 예를 들면 얘가 쭈구리 찐따였다고 해볼게. 그런데 아버지가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어.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정말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아버지를 살리려고 노력하셨던 의사의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저런 의사가 돼야 되겠구나라고 쭈구리 찐따에서 이제 완전히 내가 다른 사람이 돼서 의지를 가지고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뭔가가 돼야지라는 그런 뭔가 계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잘 보시죠, 여러분. 평면적 인물은 뭐냐면 이렇게 뭔가 성격 변화가 없는 거고요. 입체적 인물은 이런 성격 변화에 의해서 어떻게 어떤 계기로 뭔가 이렇게 바뀌는 걸 입체적이라 그래. 그러니까 평면은 말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입체는 이 사람이 뭔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지. 즉 뭐가 있다는 걸 입체적이라 그러냐면 변화가 있는 걸 입체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수능 때까지 앞으로 4년 또는 3년 뭐 이렇게 공부를 해가시겠지만 수능 때까지 입체라는 말이 나오면 변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 자, 그래서 주인공의 종류 또는 인물의 종류, 전형적 인물, 개성적 인물, 평면적 인물, 입체적 인물이 있으니까 정리하고 주인공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리를 합니다. 자, 주동인물이 있겠고 거기에 쌈박질 거는 반동인물이 있을 거예요. 주인공, 중심적인 인물이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주변 인물도 있겠죠. 그러니까 별게 아니야, 얘들아. 그냥 경물수야. 중심이 되는 애가 있으면 주변 애들도 있겠죠. 주동이 있으면 거기에 반대는 반동도 있겠죠. 그냥 경물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기 하세요. 미안해, 무서워가지고. 힘내, 얘들아. 인생이 뭐라도 승부를 봐야 될 거 아니니. 그게 뭐가 됐든 승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성 요소는 사건입니다. 자, 사건. 사건은 이제 넓게 보면은 장면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좁게 보면은 갈등에 해당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 봐봐. 당장 쌤 저번 주였나? 우리 설이 저번 주였죠? 딱 저번 주 이 시간만 해도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스케줄을 좀 잘못 짜가지고 저번 주 목요일부터 휴강을 해서 저번 주 목요일에 설 연휴 마지막 날인데 이제 개강을 했어요. 근데 고등학생들은 와요. 고2들은 와. 근데 뭐 중2 잼민이들이 뭔 생각이 있겠니? 사실 중2 잼민이 휴강을 했어야 돼. 근데 또 2주 연속 휴강하면 또 가만두겠냐고. 봐, 벌써 내적 갈등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내 입장에서도 내적 갈등이야. 니네 입장도 마찬가지일걸? 아, 오늘 수업 째고 싶은데. 나도 그래요, 여러분. 나도 오늘 수업 째고 싶었어. 진짜 집에서 그냥 자고 싶었어요. 넷플릭스는 하나 더 보고 싶었어. 근데 어떡해? 나는 강사인데. 수업을 해야지. 그렇게 사람 마음속엔 항상 이렇게 내적 갈등이 있어요. 자, 근데 봐. 내적 갈등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외적 갈등이 되기도 해. 어디서 많이 보냐면 혹시 좀 커플인 사람, 연애한 사람 다 못소리예요 혹시? 이렇게 표정으로도 얘기를 안 해주고 자, 보자. 우리가 이제 연애를 안 하는 솔로예요. 그래도 내적 갈등이 있지. 자, 오늘 저녁으로 혼자서 밥을 먹어야 돼. 그럼 메뉴를 결정해야 돼요. 뭘 먹을까? 저녁 먹고 왔어요? 그럼 대답만 해줘. 저녁 뭐 먹었어요? 저녁 안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어요. 뭐 먹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 벌써 내적 갈등 하고 있잖아. 저녁 뭐 먹었어요? 이름 부르게 만들지 말고. 저녁 뭐 먹었어요? 저녁 뭐 먹었어요? 뭐라고? 떡국. 아, 떡국 맛있겠다. 저녁 뭐 먹었어요? 돈가스. 떡국. 돈가스. 뭐 먹었어요? 저녁? 컵밥? 이거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네. 자, 그럼 봐. 벌써 이제 내적 갈등이죠. 아, 오늘 뭐 먹을지? 아, 그래도 새해니까 떡국을 먹을까? 아, 돈가스야, 역시. 아니야, 컵밥인 것 같다. 라고 내적 갈등을 하는데, 여러분이, 자, 이게 솔로여도 내적 갈등을 하겠지만, 커플이요? 더 심한 외적 갈등이 생기겠죠. 자, 이제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그럼 둘이 이제 커플인데 꼭 그렇죠. 남자가. 떡국 어때? 아, 떡국? 그럼 돈가스는, 아, 돈가스? 그럼 컵밥은? 자, 어쩌라는 거지? 이게 외적 갈등이 시작이에요, 이제. 그러면, 외적 갈등의 양상은 보통은 이래. 1대1의 갈등일 수도 있겠고, 1대 다수의 갈등일 수도 있겠고, 1대 사회나 집단의 갈등일 수도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와 내 운명의 갈등이 될 수도 있겠고, 인생을 살다 보면 끝도 없이 억가가 이어지는 게 인생이고, 그게 인생으로 알려주는 게 바로 소설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막 힘든 일을 투성이니까 이제는 그런가 보다 해탈하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 나이 때는 해탈이 안 돼. 근데 이제 제 나이쯤 되면 해탈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요즘은 거의 해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희한하더라고. 오늘도 이제 제가 오전에 창원 수업을 갔다 오는데 진짜 사고가 2번 날 뻔했어요. 와, 그런데 옛날 같으면은 이제 시원하게 문을 열고 욕을 이제 해줬겠지만은 요즘 이제 화도 잘 안 나. 그래서 뭐 그러든지 말든지 하고 넘어갔었거든요. 자, 다시. 그러면 소설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겪는 그런 괴로움들이나 갈등들을 그려내고 있고 종류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야. 크게는 뭐다?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다. 외적 갈등도 개인 대 개인의 갈등이 될 수도 있겠고요. 쓰자. 개인과 집단, 개인과 사회, 개인과 운명. 경우수 하나 빠진 것 같다? 뭘까? 그렇죠. 집단 대 집단, 다수 대 다수. 이런 갈등들이 있을 수가 있겠다. 어려울 거 없잖아요. 경우의 수라니까. 내가 마주하면서 생길 수 있는 갈등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필기 정리하시고. 자, 그래서 잡고 계세요. 우리 마인드맵을 보시면 이제 인물, 그 다음에 사건의 종류들에 대해서 정리를 다 해드렸고 이제 배경입니다. 잡고 계세요. 자, 이쪽으로 올까요? 자, 배경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야. 필기해 주시고 나머지는 뭐 별거 없고요. 자, 이제 소설의 이제 표현법적인 측면들을 좀 정리해 봐야 될 건데 아까 쇼잉과 텔링은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소설 묘사 대화도 설명했으니까 사실 이 정도면 거의 끝난 거거든. 나머지는 이제 OX 문제 풀면서 보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쯤에 개념 정리가 끝났고요. 학교 문법에서 쓰는 장르 구분은 일단 이분법적으로 보면은 운문이냐 산문이냐야. 이건 쓸 줄 알지. 운문은 뭐야? 운율이 있는 글이죠. 얘는 운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줄글로 표현되는 거고. 2번째는 3가지로 나눌 수도 있는데 2개 아니면 4개로 나눠요. 여러분 학교에서는. 그리고 첫 번째 서정 장르요. 2번째 서사 장르요. 3번째 교술 장르요. 극 장르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예전에 조동일 교수님이라고 해서 뭔가 분법을 나눠 놓으셨는데 그게 지금 학교에 들어올락 말락 하다가 결국에는 아무튼 여러분 수준에서 재해석에 대해서 나와서 그거를 내는 학교가 한 10%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학교마다 제가 그때 설명을 드릴 거고 서정 장르는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시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사 장르는 소설 생각하시면 되고 교술 장르는 수필 생각하시면 되고 극 장르는 희곡이나 시나리오야. 그게 왜 문제냐면 이게 이제 시의 구분을 딱 주셨어. 사분편으로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그 구분대로 하면 소설이 장르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냥 이렇게 딱 하시면 여러분 느낌 딱 오실 거예요. 시는 기본적으로 뭐니? 아까 얘기했던 그 정의 속에 있는 거고 시를 구성하는 3요소 딱 보면 뭐야? 운율, 심상, 함축이잖아요. 실제로 시는 운율, 심상, 함축으로 정의하는 게 가장 시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소설은 주제, 구성, 문체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구성이죠. 그래서 구성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으로 세팅을 해주는 게 소설의 특성이라고 나는 보여요. 특히나 문제 풀림에 있어서. 자, 그러면 이제 수필인데 수필에 5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니? 주제, 구성, 문체의 소재, 표현이야. 자, 씁시다. 주제, 구성, 문체, 소재, 표현. 왜냐면 여러분 진짜 눈 씻고 찾아봐. 이거 이렇게 3시간 만에 시랑 4대 장르를 개념 싹 정리해주는 수업은 저밖에 없어요. 그만큼 고민을 많이 했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걸 20시간씩 했어. 그런데 매년 줄다가 지금 3시간이 됐어. 왜겠어? 쓸데없는 거 다 걷어내고요. 핵심만 정확하게 내가 이해가 되고 문제에서 보이고 여러분이 문제 푸는 게 보여서고 지금 이제 작년부터 제가 중일 잼민이들부터 가르치잖아. 중일 잼민이가 뭐야?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간 우리 조카 잼민이까지 가르치고 있는데 그럼 이런 잼민이들하고 수업을 또 하다 보니까 얘네들 어디까지 가르쳐줘야 되겠다가 더 명확해졌어요. 옛날에는 재수익만 했어. 성인들만 수업을 하다가 이제는 잼민이들이 듣는 그런 수업이 돼버렸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 이제 교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수 장르 수필입니다. 자, 항상 정의부터 시작을 하자. 수필의 정의는 뭘까? 아무나 씁니다. 너희도 쓸 수 있고 잼민이 쓸 수도 있어요. 아무나 뭐 하려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표출이에요. 어떻게? 자유롭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얘네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돼요. 상황에서 반응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어떤 상황을 주냐 얘는 보통 화자의 경험을 줘요. 그리고 경험에서 깨달은 구조로 갑니다. 오케이? 경험에서 깨달은 구조. 자, 그래서 보통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초반부에서는 경험으로 시작을 해.
뭐 여차여차 얘기를 막 쓸데없이 하다가 마지막 집약하는 부분에서 깨달음으로 끝납니다. 당연히 뭐겠어요? 얘가 주제겠죠. 그래서 보통 물어보는 80%의 내용이 이 주제, 깨달음에 들어가 있어. 근데 이 깨달음이라는 게 사실 여러분 나이 때는 잘 몰라.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분 나이 때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이 때가 힘든 나이일 수도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재밌는 나이일 때도 있는데 학교에서 장래희망 같은 거 쓰잖아. 뭐라고 쓰셨죠? 뭐라고 쓰셨죠? 장래희망에? 나 안 잡아도 돼요. 학교 장래희망 뭐라고 쓰셨어요? 미안해. 괴롭혀서. 장래희망 뭐라고 쓰셨죠? 오케이. 뭐라고 쓰셨죠? 그냥 얘기해 주셔도 돼요. 내가 혹시 너무 부담스러운 질문했나? 장래희망 뭐라고 쓰셨어요? 알았어. 야, 힘들다. 야, 힘들어. MBTI 아이들이 모이면 이렇게 힘들어요, 이제 수업이. 저희 때는 이제 과학자, 저도 과학자로 적었어요. 국어 강사하고 있잖아. 그럼 봐. 어차피 그 나이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깨달음이라고 해봐야 그 사람들 얘기들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한 2, 3년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사람이 느끼고 사는 건 거의 비슷하다는 결론에 다다르실 텐데 일단 첫 번째, 내가 자꾸 감정 그러잖아, 얘들아. 감정은 딱 7가지야. 수천 년 전부터 불교에서 얘기했어. 희, 노, 애, 락, 애, 오, 욕. 희는 기쁘고, 노는 분노, 애는 슬픔. 아닌가? 사랑인가? 이쪽 애인가? 이쪽 애인지 모르겠다. 뭐 사랑이라고 쓰고, 애가 2가지가 있어요. 사랑애가 있고, 슬플 애가 있어요.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슬프겠지. 락은 즐거움이겠죠. 욕은 뭐 욕망, 오는 뭐 증오, 뭐 이런 감정들이 있다는 거야 결국에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어차피 이 중에 하나거든. 됐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주제도 여기서 하나야 보통 보면. 그 다음에 생각은 애들아 사상이고 이걸 되게 어렵게 나는 배웠었거든. 뭐 이데올로기 뭐 이런 거. 이데올로기가 도대체 뭔데? 이거를 사피엔스에서 정말 쉽게 설명을 해줬어요. 사피엔스라는 책 알죠? 유발 하라리 씨. 여기서 쉽게 해줬어요. 뭐냐? 그냥 종교야. 세계관이야, 세계관. 게임해요? 게임도 안 해. 게임해요? 뭐예요? 발로란트를 한대요. 그럼 발로란트의 세계관이 있어요. 어떡하지? 저는 오버워치 했어요. 오버워치 하는 사람, 오버워치 아는 사람, 좋아. 자, 하는 건 바라지도 않아. 안다, 손. 오버워치를 안다. 아는 사람 내면하대. 자, 롤 안다, 나. 롤 안다, 롤. LOL 안다, 손. 뭔지 모른다, 손. 게임 뭐 알아요? 미래 의사분, 게임 뭐 하시죠? 게임 뭐 알아요? 아예 몰라요. 스타크래프트 알아요, 혹시 스타크래프트? 또 스타크래프트 이제 강의해야 되겠구만. 자, 그럼 봐. 오버워치의 세계관이 있고, 발로란트의 세계관이 있고, 롤의 세계관이 있고, 스타크래프트 세계관이 있는 것처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세계관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유교 시대를 살았으면 유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거고요. 불교의 시대를 살았으면 불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거고요. 도교의 시대를 살았으면 도교적 세계를 가지고 얘기했을 거고요. 기독교적 세계관을 살았으면 기독교적 세계관을 얘기했을 거라고. 자본주의적 세계관에 살았으면 자본주의적으로 얘기할 거라고. 그런데 처음에는 뭔 소리지 싶을 건데 하시다 보면 아실 거예요. 이런 거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토리 중에 하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기르던,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강아지가 나보다 항상 먼저 죽죠. 수명이 짧으니까. 그리고 그 강아지들은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나를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그 서사를 나는 항상 너무 좋아요. 뭐야? 그 표정 뭐야? 제가 이제 제 태블릿이, 이 아이패드가 이제 제 강의용 태블릿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다 강의나 뭐 수업 이런 거잖아. 이제 그럼 보면 이제 가끔씩 있어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우리 콩이. 우리 콩이. 너무 귀여운 우리 콩이. 네, 전 여친 강아지야. 전 여친의 사진은 당연히 없지만 콩이는 꼭 다시 만나고 싶고 아마 무지개 다리 건너서 기다리고 있거나 하겠지? 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는 걸 불교적 세계관을 살았던 1500년 전에 누군가는 제망매가로 지었다고. 이해되셨어? 제망매가가 뭐야? 죽은, 제사, 누이. 죽은 누이의 제사 때 불렀던 노래를, 콩이 살아있을 거야. 분명 콩이 살아있을 거고, 언젠가 콩이가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지만, 어쩌겠어요. 뭐 애들이 자꾸 그래. 선생님, 전 여친한테 연락하면 안 되나요? 안 해봤겠어요? 술 처먹고 밤에? 아침에 일어나서, 씨발, 이거 왜 했지? 그런 후회를 제가 안 해봤겠어요?
당연히 차단이 안 박혀 있겠어요, 여러분? 서로 답이 없어. 콩이를 어디서 찾아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콩이는 이제 아예 못 보는 상황이 돼버렸고, 정말 죽기 전에 콩이를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언제 볼 수 있을지 모르겠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으며, 하지만 확실한 건 무지개 다리 건너서 만날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콩이와 헤어짐의 아픔과 슬픔을 무지개 다리 건너서 만나서 이겨보겠다라고 했다. 제 맘먹에도 마찬가지. 현생에서 죽은 누이에 대한 슬픔, 아픔을 어떻게 미타찰 가서 제의하고 싶다. 이해됐니? 에너지는 똑같다는 거야, 문학적 표현 안에. 그래서 그냥 제가 방금 그런 걸 쓴 걸 수필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시의 형태로 적으면 시가 되기도 하는 거고, 콩이와의 스토리를 막 이렇게 풀어내면 그게 소설이 되는 거고, 그걸 영상으로 보여주면 유튜브가 되는 거고, 사진을 올리면 인스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게 별게 없어. 그런데 뭐 인스타 생긴 지 뭐 십몇 년밖에 안 됐는데 여기다가 문학 장르 중에 하나는 인스타야. 요즘의 주제는 칠가이야. 정말 칠할 수가 없어. 맨날 이런 얘기, 뭐 칠판 뭐 이러고 있어. 뭔지를 모르겠어 도대체. 맨날 막 칠자만 들어가면 칠, 뭐 칠, 그래서 뭔지를 모르겠어. 느낌은 있죠. 약간 좀 뭐라 그럴까? 관조적이면서 흔들리지 않으면서 여유가 넘치면서 뭐 그런 어떤 좀 약간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칠한 그 느낌의 요즘은 거의 뭐 칠가이 판이야. 맨날 인스타 보면 맨날 칠가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강아지 생긴 애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맨날 칠가이 해가지고 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주머니에 손 꽂고 맨날 뭐 나는 칠할가이 이러면서 맨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학이지만 어쩌겠냐. 10년 뒤에 인스타가 있겠으면 칠가이 있겠어요? 40년 뒤에 있겠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네 가지로 다루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 하나만 더 얘기해주면, 인스타는 사진만 올리잖아. 그런데 여러분 혹시 페이스북 해요? 페이스북 하는 사람. 페이스북 계정, 그러니까 페메 말고, 페이스북 메시지 말고 페이스북 계정이 있고 페이스북을 한다 손. 봐봐. 우리 때는 페이스북이 굉장히 힙했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선생님 한참 해외여행 다니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저가 항공 나오면서 진짜 대박인 게, 지금 아마 발리 최저가가 한 40만 원에서 60만 원 할 거야. 근데 그때 발리 최저가가 12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해외여행 자체가 너무나 귀했던 시절이야. 그러면 외국에서 여행객을 만나는 게 서로한테 되게 특별한 이벤트였거든. 그러니까 여행객들이나 아니면 현지 사람하고 되게 친해지는 게 너무 쉬웠고, 그럼 걔네들 연락을 하거나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페이스북이 필수였어요. 근데 지금 페이스북은 그때 되게 힙했던 건데 지금 완전히 다 틀딱들만 글 이만큼 쓰고 있어. 막 페이스북에도 맨날 논문 올려, 씨발. 인스타에는 그 누구도 논문을 올리지 않지만. 자, 그럼 이제 그런 거야. 다시 돌아와서, 그럼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매체도 변하고 장르도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하는 거를 교과서에 넣긴 힘들어요. 왜? 또 바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수백 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틀을 가지고 가르치고 싶었던 거고, 그 이렇게 네 가지 틀이었고, 일단 수필은 여기까지 딱 오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수필화 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야? 수필 자체가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자, 그리고 수필의 5가지 요소 다시 한번 써볼게요. 뭐였다고? 주제 구성, 문체, 소재, 표현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간 소설의 특징도 있는데 때때로 어떤 소재를 주제로 가지고 쓰기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소설의 특징도 있으나 뭐 소재를 가지고 얘기하기도 하고, 보통은 깨달음 위주로 가면 되겠다 인 거고요. 자, 필기 다 끝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읽어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여기다가 정리해드렸고, 별 내용이 없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이제 희곡과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그러면 문학 개념이 다 끝나, 얘들아. 그래서 영상 잠깐만 끊어볼게요. 실판. 자, 우리 그래서 마지막 장르 구분, 희곡과 시나리오, 극장르입니다. 희곡이야, 희극이 아니라.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이제 희라는 게 희랍, 그러니까 아랍 쪽에서 온 거, 그러니까 뭐 서양 쪽에서 온 거, 그런 이제 한자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저렇게 희라는 단어가 붙었고, 기뿌리자가, 그러니까 기뿌리자랑 헷갈려가지고 애들이 희극이 있고 비극이 있는 건데, 굳이 분류를 하자면 얘들아, 이 안에 희극이 있고 비극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희곡이란다, 얘들아. 자, 희곡은 뭐야? 연극의 대본이야. 자, 그럼 연극의 대본이니까 첫 번째 특징은 뭐겠어? 현장성이 있겠죠. 두 번째는 동시성이 있겠죠. 왜? 그대로 눈에 보여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 무대 상연을, 또는 무대를 전제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뭐가 나와? 인물, 사건, 배경이 나오는데 이런 제약들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은 연극을 거의 안 볼 거니까 막 뮤지컬 같은 거 생각하면 돼. 뮤지컬 보러 가본 사람 손. 많이 보러 가네.
뮤지컬 비슷한 거라도 이제 보러 가본 사람들이 있을 텐데, 뭔 얘기를 해도 이제 반응들이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알겠어요. 제가 이제, 뉴욕 같은 데 놀러 가면, 브로드웨이가 워낙 유명하고, 그래서 브로드웨이 뮤지컬 같은 거 이제 보러 가면, 사실은 거의 알아먹기가 힘들어. 물론 이제, 미국 애들 영어는 너무 자기 편할 대로 발음하니까 너무 알아먹기 힘들고, 오히려 이제 미국 사람이 아닌 경우에 영어로 소통해도 편해요. 왜냐면 발음을 서로서로 정확히 해주려고 하니까. 그런데다가 뮤지컬은 노래를 해버리잖아. 더 알아먹기 힘들고. 사실 뮤지컬은 쇼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까 서사라든지 이런 데서 약간의 조금 한계가 보이긴 해요. 근데 그거를 좀 저도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 먹고 보다 보니까 뭔가 그 장인 정신 이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면 이제 이런 거다. 무대에 보여주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엑스트라를 뭐였지? 뭐였을까?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거 볼게. 오징어 게임 같은 거 보면은 참가자가 아마 456명인가 그래요. 그럼 봐. 456명을 실제로 가져다 놓을 수도 있으나 얘를 CG로 처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봐. 이 오징어 게임을 무대에 올리려고 하는데 456명이 올라갈 수 있는 무대가 있겠어요? 절대 없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대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생겨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그걸 좀 알고 계시고 필기하고 계시니?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희곡은 어떤 구성을 갖고 있냐면 장과 막이라는 구성을 갖고 있는데, 이제 막은 말 그대로 커튼이에요. 커튼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는, 자, 일단 커튼이 올라가. 그러면 시작하는 거야, 연극을. 커튼이 내려갔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막이라는 거는 큰 덩어리가 끝나는 거고, 됐니? 장이라는 거는 막의 변화 없이 간소하게 변하는 거야. 그래서 막을 기준으로 큰 덩어리들이 끝나고 장은 그 막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래서 보통은 뭐 구분으로 보냐? 배경 변화로 봅니다. 그러니까 막은 보통 배경이 크게 변화하고, 얘는 배경 변화가 없이 뭔가 정보가 쪼개질 때 장과 막으로 쪼개서 보고, 그 다음에 소설과 다르게 아까 소설은 뭐였어? 서술, 묘사, 대화였잖아. 얘는 해설, 대사, 지문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 텐데 해설이 쭉 들어가 있고, 여기에 누구 뭐 예를 들면 베이노가 얘기를 해. 그럼 베이노 딱 있고 여기서 지문, 연기 지도의 내용이 들어가고 대사가 쭉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쭉 이어지는 게 바로 시나리오의 특징이야. 그래서 소설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고, 소설은 서술, 묘사, 대화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 얘는 작품에 대한 해설 또는 작품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해설이고, 두 번째 등장인물의 대사, 그리고 등장인물한테 연기를 지시하는 지문이 이렇게 세 가지 구성으로 들어가 있겠다. 필기해 보시면 되겠고요. 됐지. 자, 시나리오도 거의 비슷한데 시나리오는 봐봐, 연극은 연속성이 있어요. 이 무대 위에서 처음부터 쭉까지 몇 시간 동안 쭉 이어지는데, 시나리오는 감독이 편집을 하잖아. 그래서 뭐가 있냐? 첫 번째, 여러 가지 기호들이 있어요. 기호들. 첫 번째 이런 겁니다. S샵이 있으면 이건 보통 씬 넘버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장면의 번호가 될 것이고, 두 번째 뭐 FI, fade in, 점점 가까이 들어가는 게 있죠. FO, fade out, 점점 멀어지는 거겠죠.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건 내신 선생님에 따라서 내고 안 내고 하니까 내신 들어가셔서 자세히 보시면 되겠고, 필기 정리 이쯤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고, 나머지 내용들은 여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런 마인드맵으로 복습하시면 더 정리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잘 봐요, 여러분. 진짜로 3시간 만에 끝난 거예요. 나머지는 이거야. 결국에는 나머지는 OX 문제를 푸시면서 정리가 되고, OS 문제가 한 500문제 정도 있어요. 많지도 않아. 솔직히 하나 푸는데 1분도 안 걸려. 10시간도 안 되는데 개념이 끝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 수업을 들으시면 3시간 만에 개념 합숙이 끝난 거고, 문제풀이 10시간 정도 해보시면 사실은 개념에서 사고를 낼 일은 거의 없습니다. 나머지는 작품 정리적인 방법이나 감상 방법인데, 작품 하나하나마다 제가 따로 연습을 드릴 거고. 자, 이제 여기까지 하셨으니까 영상 끊고요, 선생님. 자, 볼게요, 여러분. 이게 어딜 봐서 인내심인지가 참 쉽지가 않은데 이런 것 같아, 여러분. 이제 인이라는 게 참을인자잖아요. 그래서 인 씁시다. 참을인이라고. 그래서 이 인이라는 한자어 때문에 참을인이 돼서 인동. 겨울을 견디다겠지, 그러면. 그래서 인동, 겨울을 견디는 그 느낌이네. 아하. 그럼 여러분 또 봐봐.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국어에서 약간
그럴 확률이 높잖아. 겨울이란 걸 뭐로? 시련이라고 본다면 시련을 견딘다니까 시련에 대한 극복이다. 이게 주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됐죠? 자, 그리고 그냥 연습을 좀 한번씩 해볼게. 자,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법들 하나씩 정리해 볼 텐데, 자, 얘들아 봐봐. 노주인의 장벽에 무시로 인동 삼긴 물이 나린다. 자, 무슨 정보예요? 얘들아, 이게 장 속을 타고 들어가는 거니까 시각이 될 수 있을까? 촉각은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되게 뜨거운 걸 한번 마시면 쫙 시원한 그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촉각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각은 어려울 것 같고. 자, 그런데 봐. 장작나무 덩그럭 불이 도로 피어 붉고. 자, 당연히 여긴 시각이거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 여러분. 붉다라는 거는 색채어죠. 그러면 색채어가 직접 드러나 있고요. 자, 그럼 불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도 색채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잘 들어야 돼. 엄밀하게 색채어는 아니에요. 하지만 때때로 가능은 해. 그 무슨 얘기냐? 자, 이거야 얘들아. 불을 사전적 의미로 보자. 그럼 불이라는 거는 색채 어휘가 아니야. 다시, 불이라는 게 색이 있고 채도가 있는 어휘가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사전적 의미로 보면 불은 당연히 색채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 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어 함축적 의미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표면적 의미를 보면 당연히 아니겠지만 함축적 의미를 보고 우리가 연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불이라는 거는 붉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이런 색이 있긴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일부 학교 내신에서는 색채어에 관련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실 수는 있는데 수능 기준으로는 색채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리하시고. 그래서 붉다는 색채어가 되겠지만 불 그 자체는 색채어가 아니다. 이게 사실 엄밀한 해석인데 일부 학교 내신에서는 야, 함축적으로 연상이 되잖아 해서 선생님이 주장하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계속해서 보시면 붉다와 파릇하다, 그렇죠. 색상을 이렇게 두 개 얘기했고 색을 두 개 얘기했다. 뭐라고 할 수가 있다? 색의 대비, 색채 대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흙 냄새가 풍기는 거니까 후각 정보죠. 소리니까 청각 정보죠. 다시 색상에 관련된 색채어가 계속해서 있고. 그럼 봐. 계속해서 뭐야? 그냥 인동차를 마시고 있고 겨울 이미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그 결국 주제는 뭐냐면요. 겨울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얘들아. 자, 파란색 형광 표현으로 겨울 이미지에 해당하는 형광 쳐볼게. 첫 번째는요. 인동 자체도 겨울을 견딘다. 겨울 동자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겨울 정보고요. 겨울이니까 뭔가 불을 피워가지고 따뜻하게 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겨울에 수확해놓은 무가 있을 텐데 그 수확해놓은 무가 옆에다 놔뒀는데 이제 봄이 슬슬 올 거니까 파릇해지고 있고, 풍설, 설이 눈설자잖아요. 그리고 눈설이 있는 상태에 삼동이 하얗다는 걸 보면은 겨울 이미지일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제일 많이 반복된 건 파란색 형광펜 겨울 이미지야. 그럼 사실은 얘는 그냥 겨울 이미지라고 읽어야 되거든요. 겨울 이미지라고. 그런데 이런 게 있죠. 만약에 뭐가 있으면 보기에서 뭘 줬으면 일제강점기라고 줬으면, 기본적으로 겨울이라는 건 일제강점기라는 시련이라고 읽어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시련에서 작품의 제목이 뭐였어? 인동. 시련을 견딘다니까, 시련을 인내한다니까 당연히 글의 주제가 뭐가 될 수 있겠다? 그렇죠. 창작 시기와 제목을 고려하면 겨울로 비유된 힘든 현실을 참고 견디겠다. 가능하죠. 그래서 정답은 맞는 선지가 될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필기들 해보시고 작품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뭐 어려울 건 없어. 근데 이제 기초를 마무리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가 자꾸 이걸 강조하는 게 이걸 고2, 고3 돼서 하려고 해요, 애들이.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잖아. 중1, 2 때, 진짜 늦어도 중3 때 얘를 완전히 그냥 끝내버렸어야 돼. 그러니까 중3 때 얘를 졸업을 했어야 돼요. 그래야 고1 돼서 공부를 할 때 자꾸 얘를 건드리려고 안 하고 얘 때문에 문제가 틀린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데, 이게 중학교 때 개념을 이렇게 끝까지 파질 않으니, 애들아 잘 들어야 돼. 너희가 앞으로 수능날까지 다루는 모든 개념어가 방금 그 수업 3시간으로 끝났어요. 너희가 받은 그 마인드맵으로 개념이 다 끝났어.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OX 판정하는 문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이제 교재가 400페이지 이렇게 두껍게 나왔어요. 작년에, 옛날에는. 분건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닌교재로 받은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 문제만 풀고 거기서 틀릴 게 없으면 개념 때문에 틀릴 일은 아예 안 생겨요. 그걸 언제 했어야 돼? 요즘 커리큘럼은 중3 때 끝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하는 게, 지금 보면 이제 중3 올라가는 학생도 있고 뭐 예비고1도 있고 그래요. 근데 예비고1들 내가 들어오라고 한 이유가 너희가 이게 기초가 안 됐다는 느낌이 있으면.
그리고 중3인데 이게 또 시시한 친구들도 있어요. 중2 때 이미 끝나버려서. 어쩔 수 없이 일단 중3 기준으로는 하고 있으니까 타겟은 중3이니까 중3 학생들, 예비 중3 학생들 들으시면 되는데 기초가 부족한 고등학교 1, 2, 3학년이든 뭐 좀 선행이 돼 있는 중1, 2든 들으실 수는 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한다. 정리가 되셔야 돼. 한 번에. 자, 계속해서 볼게요. 와사등. 자, 이런 것도 한번 표현법 같은 것만 정리해 볼까? 자,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글을 쓸 때 우리 멋대로 이런 걸 쓰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죠, 우리는? 네 글자야. 시적 호형이요. 그래서 첫 번째 개념어는 시적 호형입니다. 두 번째, 빈 이런 것도 시적 호형이야. 비다, 빈 하면 되는데 빈 이렇게 했잖아. 자, 차다는 등불이 하나 하늘에 걸려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시각 정보고요. 잘 들어야 돼.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을 뭐라고 하죠? 촉발하는 구조라고 해. 그럼 촉발하는 부분에서 주는 정보는 어떤 거야? 배경 정보들이요. 시간이나 공간. 홀로 역시 시적 호형이죠. 넘버링 1, 1, 1을 전부 다 해놓게. 그러면서 나 혼자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무슨 법이야? 넘버 2. 물어봤으니까 무슨 법? 서리법. 근데 여러분 잘 보셔. 서리법이지만 듣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대화가 되거나 대화체가 될 수가 없어. 얘는 그럼 뭐야? 현재 얘는 독백체예요. 독백체인 이유는 청자도 없거니와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뭐야? 소통의 의도가 보이질 않아요. 선생님 답정로로 물어봤는데요. 그냥 혼잣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 여러분 그 혼잣말 하시는 분들 되게 구경하고 싶으시면은 서울 1호선 타보세요. 1시간만 타면 혼잣말 하는 사람들 최소 300명 이상 보실 수 있습니다. 자, 2연 볼게요. 긴 여름해가 황망히 날개를 접었다. 이야, 물론 여름은 별로겠죠. 봐봐. 날개를 접는 건 새지. 해를 새에다 비유해놨지. 무슨 법이야 그러면? 화리법. 화리법이 뭐예요? 무생물을 뭐로 비유하는 거? 생물로 비유하는 거. 무생물인 뭐를? 해를. 뭐로? 생물인 새로 비유를 했으니까 화리법입니다. 당연히 의인법 되겠어요? 안 되죠. 사람이 아니잖아. 사람이 날개를 접을 수가 있어? 된 여기까지? 늘어선 고층, 창백한 묘석같이 황혼에 젖었대요. 자, 하나 더 얘기할게. 진짜 분석하려니까 끝도 없네. 자, 슬픈 신호는 무슨 법이 될까요? 잘 들어 얘들아. 얘는 의인법이 돼요. 왜 의인법이 되냐면 넘버 4다. 자, 주어 서술어 잡아봐. 슬픈 신호가 나를 혼자서 어디로 가라는 거잖아.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 그러면 여기 넘버 4는요 뭐도 돼? 도치법도 되고요. 신호가 나한테 어딜 가라고 지시를 하고 있으니까 인간이 아닌데 인간으로 빗댔죠. 지시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의인법이 되는 거야. 하나 더 얘기할게. 어떤 감정이 들어가 있어? 슬픈. 그러면 대상에다 감정을 넣었다 감정이입이고 또는 객관적 상담물이죠. 다섯 번째는 뭐도 되냐? 객관적 상담물도 돼. 황망하다. 객관적 상담물도 돼요. 창백하다. 내 느낌이면 전부 다 객관적 상담물이에요. 됐냐 여기까지? 그러니까 표현법 분석하자면 끝도 없는데 제가 이렇게 자세히 잘 안 해줘요 여러분. 지금 들어. 내가 이제 중2, 중3 학생들 특히 오늘 처음 오는 친구들 있어서 자세히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되게 쉽고 작품 나랑 5개, 10개만 보면 그 다음부터는 지루해서 들을 수가 없는 수업이 돼. 그러니까 지금 잘 정리하세요. 계속 본다. 늘어선 고층, 창백한 묘석, 가치. 6번. 가치는 무슨 법이야? 매개어가 직접 드러나 있는 비유. 그래서 뭐라 그런다? 직유법이다. 복습하셔야 되고 후다다 나오셔야 됩니다. 자, 묘석같이 황혼에 젖어서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헝클어진 채. 양도 무슨 법이야? 직유법이야. 매개어가 들어가 있으니. 헝클어진 채도 직유법입니다. 매개어예요. 자, 주어 서술로 잡아볼게. 해가 날개를 접었다. 늘어선 고층 빌딩이 창백한 묘석처럼 황혼에 젖어 있다. 찬란한 야경이 잡초인 것처럼 헝클어져 있다. 사념, 생각이 벙어리가 되어서 입을 다물고 있다. 자, 이거 뒤진다. 이거 무슨 법이에요? 여기도 의인법이야. 왜냐 봐봐. 사념이라는 건 생각이지. 생각은 사람이 아니잖아. 사람이 아닌 사념, 생각을 뭐로? 벙어리라고 사람에 빗댔으니 이것도 의인법이에요. 미쳐버리네. 이거 이렇게 표현법 내면 진짜 끝이 안 나오구만. 넘버 4 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지. 내가 내신할 때 이런 거 잘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작품 분석하잖아요. 이거를 진짜 한 500개쯤 쓸 수 있어. 작품 하나도. 그러면요 수업 한 2시간 해야 돼요. 작품 하나에. 내신 끝나겠니? 두 번째,
이게 유의미한 건 정확하게 중1, 2들이야. 중3만 돼도 얘는 그냥 돼야 돼요. 중3 학생들 좀 편하게 되셔야 돼, 이게. 선생님 지금 좀 불편한 것 같은데, 오케이. 고1 되기 전까지만 편해지시면 돼. 계속 봅시다. 피부 바깥의 스미는 어둠. 야, 개박살 났다. 이거 무슨 법일까? 피부 바깥에 어둠이 스민다? 화류법 되죠, 일단. 아닌가? 무슨 법이야? 스민다. 자,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야. 잘 들어. 피부 바깥에 어둠이 스몄다. 7번. 공감각지 심성되니? 자, 만약에 이렇다면. 자, 어둠이 원간염이고요. 시각이고요. 보조간염이 스민다. 보조간염이야. 그럼 봐봐. 스미다는 우리가 시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뭐로도 볼 수가 있어? 촉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됐니? 그러니까 보통은 공감각이라고 안 하실 건데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시각에 촉각하라고 하실 수도 있어. 시각에 촉각화도 가능할 수 있어. 됐죠? 여기까지. 자, 계속해서 공허한 군중 행렬에 섞여. 아, 공허한 군중. 또 나왔다. 8번. 얘 무슨 표현법이죠? 왜 못 찾아? 역설법이야. 왜? 군중이라는 게 공허할 수가 없잖아. 논리적 모순이잖아. 자, 수학의 교집합 기호야. 교집합이 공집합인 걸 모순이라고 합니다. 두 개는 동시성립 불가한데 동시성립 해놓는다고 했잖아. 됐죠? 자, 이런 거 전부 다 뭡니까? 이런 거 전부 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번 시적 오형이었다고. 됐니? 질문. 자, 이거는 안 냈으면 좋겠는데 만에 하나 이걸 내는 선생님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비슷하지? 이건 내면 안 돼. 근데 만약에 진짜 낸다면 자, 유사한 종결음이 반복이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운율감 만들었다 이런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내가 이거를 뭐 작품을 외우고 있을 리가 없고요. 외우고 싶지도 않고. 근데 왜 이게 술술 나오냐면 개념이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 있잖아. 그러니까 보면 나오는 거야. 근데 이 정도 레벨이 돼야 여러분이 고1 때 전교권을 찍어요. 요즘 또 내신이 또 따기 쉬워졌어요. 이제 여러분부터 5등급제로 가니까. 그럼 상위 10%까지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신이 더 치열해질 거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중3 때 다 끝내고 가셔야 돼. 자, 그럼 봐, 얘들아. 이 사람은, 자, 어떤 상황이야? 주제를 읽어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야? 봐. 빨간 생각 펼쳐볼게요. 나 혼자 어디 가라는 거지? 생각이 입을 다물었죠? 이유도 모르고 눈물 나죠? 아, 이거 우울증이다, 우울증이야. 그래서 어떻게? 내가 비애를 지고 왔지? 내가 어디로 가라는 거지? 즉, 두 글자로 무슨 황? 방황하고 있죠. 됐니? 자, 그러면 질문. 방황이야, 도피야? 방황이야, 얘들아. 잘 들어야 돼. 자, 도피는 이제 이런 겁니다. 혹시 여러분 정우성 나왔던 서울의 봄 기억납니까? 서울의 봄 본 사람 손. 엄마들하고 혹시 봤어요? 누구랑 봤어요? 엄마랑 봤어요? 가족들하고? 알았어요. 소감문 이런 거 안 물어볼게요. 서울의 봄 보면 사실은 나라도 되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줄을 서야 돼. 안 그러면 죽어. 아, 진짜 말 그대로 죽어요. 그럼 이제 국가를 위해서 내가 죽을 거냐? 아니면 국가를 위해서 죽는 건 둘째 치고 국가를 위해서 그 반란군을 때려 잡을 거냐? 아니면 성공하면 혁명인 반란에 참여할 거냐? 봐, 벌써 내적 갈등이 되게 심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답을 못 내리고 관망, 방황을 한다니까? 이해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도망갈 수도 있어. 국방부 장관은 도망갔어요. 진짜로. 도망가서 숨어있다가 몰래 이제 나중에 나왔어. 예를 들면. 그럼 봐봐. 방황했는데 이 사람은 극복 의지가 있을 수도 있어. 방황했다가 그냥 체념하고 그 상황을 수용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얘가 다 양상이 다른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럼 정리하면 이제 저는 이렇게 보여. 자, 내가 수를 표현한 직선, 수직선, 0을 두고요. 여긴 플러스, 거긴 마이너스잖아. 잘 들어요, 여러분. 내가 극복 의지가 있다는 이쪽인 것 같아요. 내가 도피를 한다는 것도 얘들아 생각을 해봐. 부정적 에너지가 있어. 도망이라도 가는 거야. 근데 뭐라고? 체념하고 수용하는 애들은 에너지 자체가 제로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됐죠? 그럼 방황은 뭐야? 여기 셋 중에 아직 결정이 안 된 미정 상태. 양자역학이 불확정성 상태에 있는 상태야. 미안해. 개소리해서. 근데 그 개소리가 1년 안에 현실이 될 거니까. 됐니, 여기까지? 필기정리. 되셨죠? 그럼 당연히 도피가 틀렸죠. 자, 하나 더.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꼬리와 처음이 비슷하니까 무슨 상관? 마지막 10번으로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10진법. 수미상관. 꼬리와 머리가 서로 관련을 맺는다. 수미상관. 되셨죠? 봐봐. 이거 표현법 쓰면요. 진짜 내가 여기서 1000개도 찾아주겠다.
그러니까 다 정리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좀 기초를 다질 때고 이건 금방금방 좀 끝내셔야 되겠어요. 자, 되셨죠? 자, 얼추 여러분 이 정도까지 푸신 것 같고, 이거 하나만 더 하고 갈게. 야, 이것도 안 할 수가 없죠. 작년 해고 애들 괴롭히겠다고. 그러니까 내 스토리를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제 작년 부산 해고가 처음 자사고 됐잖아요. V레고가. 근데 V레고 애들이 좀 잘하는 애들이 가버린 거야. 거기가 1등. 부산 해고 2등. 해운대고 3등. 해운대고는 원래 전국에서 한 15등 정도 한 학교인데, 부산에서 3등을 해버려서 교장선생님 개빡쳤죠.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냐? 1년 만에 내가 장담하는데 해고가 1등으로 다시 올라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그렇게 애들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아는데 해운대고 작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 나왔던 게 이 작품이야. 뭔 소린지 알겠냐? 마돈나. 뭔 소린지 알겠어요? 이걸 내면 안 돼요. 근데 계속 마돈나 뭐라는 거야 도대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이런 느낌이라고. 그냥 위플래시. 그러니까 요즘 이제 아이돌 노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노래 가사를 놓고 보면 이렇게 뭔가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셔. 지금 여기는 도피인가? 나도 모르겠어. 근데 보기를 보자. 자, 이상화 시인이 1923년 낭만주의. 벌써 답이 나왔죠. 1923년이 뭐야? 한참의 일제강점기지. 자, 그럼 봐. 우리 일제강점에 우리는 역시 4가지 해법이 있는 거야. 첫 번째, 적극적 친일. 두 번째, 수용. 그럼 소극적 친일을 했겠죠. 네 번째는 도피. 세 번째는 도피. 네 번째는 저항. 그럼 이 사람 뭐 한 거야? 도피한 거야. 그러니까 수용도 하지 않고 친일도 하지 않고 저항도 하지 않으면서 뭐래? 그냥 내가 예쁘고 멋있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시민적 도피처럼 나왔으니까 식민지 현실에 대한 도피. 정답은 몇 번이다? 네. 맞는 선지 되시겠다. 되셨어요? 작품 해석은 의미가 없어, 얘들아. 왜냐면 진짜 쓸데없는 소리야. 아이돌 가사 같은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누구였지? 거기 슈퍼노바 보면 이제 블랙 맘바랑 싸워서 이기는 스토리잖아. 맞냐? 그럼 그걸 누가 보고 있어? 그 얘기야, 얘도. 그러니까 약간 부르고 읽고 그냥 넘어가는 그 정도의 노래였고, 다만 이게 좀 특이했어요. 그 시절에. 그래서 이거 되게 특이하네. 그래서 한때 나오다가 안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 나오더라도 이 정도 보기가 나와서 처리가 될 거니까 어렵지 않으실 거고.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영상 끊겠습니다.